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원싱 6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지은이는 게리 켈러. 게리 켈러는 텍사스 오스틴의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개발 회사를 일구었고 총 130만 부 이상이 팔린 3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기도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가 있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혹은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커리어, 사업, 재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1991년 6월 7일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다. 물론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세상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극장 안은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이고 있었다.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소몰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는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 단둘이 길을 떠난다.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미치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바로 이거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린다.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대체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 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파고든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잇장처럼 얇아진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줄지어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2001년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어 화이트헤드의 실험을 재현했다. 뒤의 도미노를 앞의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든 것이다. 첫 번째 도미노는 높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것은 거의 90cm에 가까워졌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보라.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며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봇물 터지듯 발산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단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다. 샌더스 대령은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텔의 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를 자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기업이 자신만의 단 하나를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다. 단 하나라는 개념은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다. 월마트의 창업주 샘 월튼에게 있어 한 사람은 첫 소매점인 벤 프랭클린 가맹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000를 빌려준 장인 롭슨이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는 최초의 멘토 막스 탈무드가 있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하나의 원칙을 통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나는 빌 게이츠를 택하겠다. 빌과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쓰기로 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 가장 심각한 치사율을 보이는 전염병을 근절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그것은 바로 백신 개발이었다.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을 뜻하는 신조어 트루시니스는 코미디언 스티브 콜버트가 자신의 코미디 쇼의 첫 방송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트루시네스라는 말은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됐을 때에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이다.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 이건 거짓말이다. 누군가에게서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음은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이다. 1.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2.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3.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잘못된 통념들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원칙으로 자리 잡기 일수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평등한 것이란 없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는 법이다. 평등이란 거짓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파레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80대 20 법칙은 소수의 원인, 입력 혹은 노력이 보통 다수의 결과, 출력 혹은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20%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중요한 소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소수를 찾아내어 파고들기를 바란다.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라.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찾아라. 생각은 크게 하되 아주 작은 곳에 초점을 맞춘다. 멀티태스킹은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스티브 우젤. 2009년 여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클리포드 나스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소위 멀티태스커들이 얼마나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학생들을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즉 자주 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 둘로 나누고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가름났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련 없는 일에 푹 빠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나스의 말이다. 나스의 말을 빌리면 멀티태스커들은 그저 모든 일에 엉망이었던 것이다.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이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나의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는다든가,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투여한다든가, 아기 혼자 욕조 안에 놔둔다든가 하는 일이 모두 이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비극들은 모두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며 공부를 한다. 어른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먹으면서 또는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면도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멀티태스킹은 사기다. 불교 신자라면 그것을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라 부를 것이다. 저글링하는 것을 보자. 고개사가 한 번에 공 3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빠른 속도로 한 번에 한 개의 공을 잡았다가 위로 던지는 식이다. 전문가는 이것을 작업 전환이라고 부른다.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 단순한 작업의 경우 시간이 25% 혹은 그 이하로 늘어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작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100% 혹은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멀티태스커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멀티태스커들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삶을 사는,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습관을 만드는 건 처음에만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런던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그 해답이 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운 행동은 그보다 더 짧게, 힘든 행동은 더 오래 걸렸다. 올바른 습관이 무엇인지 정한 다음 그것을 습관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통제력과 훈련을 동원하라. 한 가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일들도 더 손쉬워진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든 더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월터 미셸 박사가 스탠퍼드 대학교의 빙 유아원에서 4살짜리 아이들 500명을 괴롭히는 실험에 착수했다. 실험의 제목은 마시멜로 테스트로 의지력을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아이들에게 프레첼, 쿠키, 그리고 악명 높은 마시멜로가 주어졌다. 그런 다음 연구원이 잠시 나가 있는 15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같은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3분을 버티지 못했다. 10명의 아이 중 단 3명만이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족 지연을 이겨내기 힘겨워했다. 의지력이 약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30년 넘게 미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우수한 만족 지연자들이 얼마나 높은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실험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SAT 점수가 평균 210점 더 높았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도 더 잘 관리했다. 반면 열등한 만족 지연자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30%더 높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각종 약물에 중독된 경우도 많았다. 어릴 적 엄마가 기다리는 사람이 더 좋은 걸 받는다 라고 한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지력이 그러한 자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의지력이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일수다.
의지력을 음식이나 잠처럼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지력은 빠르게 피로해지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속근과 같다.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력은 꽝이다.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 의지력이 바닥나면 우리는 보통 기본값 조건에 의지한다. 당신의 기본값은 무엇인가? 의지력이 바닥을 달린다면 배가 출출할 때 당근을 먹겠는가? 아니면 기름기 많은 감자칩을 먹겠는가?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역사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란 특권 계급층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는 일이 곧 삶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은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 대열에 합류한 1980년대 중반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은 남성들에게도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다. 중도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은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언제 중도를 택하고 언제 극단을 달려야 할지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극단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공이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면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덜컥 겁을 내고 물러난다. 균형이란 말 대신 중심 잡기라고 해보자. 긴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대표적인 예다. 고개사들의 모습을 잘 보면 그들이 때때로 장대를 좌우로 움직이며 수평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중심을 잡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과 개인적 삶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다른 문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지 않도록 가끔씩 중심을 잡아주면 된다. 치밀한 중심 잡기는 당신의 개인적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개인적 삶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간격을 짧게 두고 수시로 중심을 잡아라.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다. 당신은 지금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곰으로 된 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떨어뜨리면 도로 튀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4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부터 끝내야 한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큰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두려워하면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큰 일을 두려워하면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것이고 큰 일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장들이 돛을 펼 기회를 놓쳤을까? 인간은 물속에서 숨 쉴 수 없고 하늘을 날 수 없고 우주를 탐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늦춰졌는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추정하는 실력이 형편없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다. 지도에서는 경계와 한계가 뚜렷할지 몰라도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예전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다.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큰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발판이 된다. 하는 일과 일을 하는 방법,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로 상상해보라. 끝을 모를 정도로 큰 상자라면 아마 평생토록 그 어떤 벽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건 언뜻 겁이 날 수 있다. 커다란 목표가 처음에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 일이 막상 시작하고 나자 생각보다 쉬웠음을 깨닫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큰 목표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도 이미 성장해 있을 것이다. 큰 것을 경험할수록 당신도 커진다. 큰 것은 곧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한다. 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살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룬 것들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큰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인생은 질문이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역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보탰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인류 진보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다. 탐험가나 발명가들도 모두 세상을 바꿀 질문들로 자신의 탐구를 시작했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네 유치원부터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다이어트를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배우자, 연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자녀의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나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당신이 걷는 그 길을 이미 가본 사람을 찾아 그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모델로 만들고 벤치마킹하고 동향을 파악하라. 한 대학 교수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게리, 당신은 똑똑해요. 하지만 당신 전에도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꿈을 꾸는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니 다른 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 그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행동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그의 말이 옳았다.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경험을 공부하라. 그곳은 최고의 탐색 장소다. 우리 삶에는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간단한 공식이 있다. 공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이다. 당신이 가져야 할 큰 단 하나는 목적의식이고 작은 단 하나는 그 목적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우선순위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에 따라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나침반과 같이 이용한다. 목적의식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좌우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남다른 성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코스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또다시 역으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다.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며 우리의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해왔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거의 비슷했다. 돈과 재산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지속적인 행복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새로 얻은 것에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행복감이 사라진다.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전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의 행복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다.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성취, 인간관계, 참여, 그리고 의미이다. 이 중에서도 그는 참여와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 거기에 더 몰입하면 할수록 오랫도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더 큰 목적의식을 충족시킨다면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아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효과가 사라진다. 행복은 더 많은 재산보다는 더 큰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나타난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매일 그것과 발맞추어 행동해야 한다. 최종의 목표.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단 하나는 무엇인가? 5년의 목표. 최종의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1년의 목표. 5년의 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한 달의 목표. 올해의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한 주의 목표. 이달의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하루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를 바탕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지금의 목표. 오늘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생산적으로 쓴다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보다 오랫동안 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정해두고 독하게 그것을 지킨다.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시간 확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시간 확보는 시간을 일의 중심에 두는 매우 결과지향적인 방식이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은 초점을 맞출 때까지 절대로 종이를 태우지 못한다.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에너지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쏟게 해준다. 그러니 달력을 꺼내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한다. 한 번 하고 끝날 일이라면 적절한 시간과 날짜를 따로 정하라.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습관이 되도록 매일 적당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다른 프로젝트, 서류 작업, 이메일, 전화통화, 편지, 회의,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라. 관건은 하루 중 최대한 이른 시간 중에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다. 출근해서 급한 일을 처리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하고 곧장 단 하나의 일로 넘어가라. 내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씩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다. 오타가 아니다. 하루에 4시간을 따로 정해두어라. 그게 최소 권장 시간이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저자 스티븐 킹은 자신의 작업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일정은 꽤 명확히 정해져 있다. 아침 시간은 무엇이든 새로운 일, 현재의 지필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편지를 쓴다. 저녁은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텔레비전을 보고 급한 수정이나 검토를 하는 데 쓴다. 기본적으로 오전이 집필을 하는 가장 주된 시간이다. 스티븐 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책을 내는 작가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 한 명은 꼭 이렇게 말한다. 그거야 스티븐 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그가 스티븐 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티븐 킹이 된 걸까요?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매일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당신의 단 하나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간을 보호하는 건 어렵다. 세상은 당신의 목적의식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도 없다. 그 책임을 가진 건 당신이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소홀해지는 자신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임무다. 확보한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누군가 그 시간에 당신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 한다면 이렇게 말해라.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약속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시간이나 대안을 제시하라. 탁월한 성과를 지향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자신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가장 힘든 부분은 높은 사람들의 요구를 잘 피해 다니는 일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즉 직속 상사나 주요 고객,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급하다면서 무슨 일인가를 부탁할 때 어떻게 안 된다고 대답한단 말인가?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 일을 땡땡시까지 맞춰도 괜찮을까요?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들어 묻는 것이다. 1993년 심리학자 안데레스 에릭손 박사는 심리학 평론에 전문가적 실력 습득에서 연습이 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원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전문가적 실력이 타고난 재능이라거나 선천적인 것, 심지어 천재성 덕분이라는 기존의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에릭손은 통달에 대한 최초의 진정한 통찰을 제공한 것은 물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수년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의 연습을 규칙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함으로써 여느 연주자들과는 다른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고 여기에서 1만 시간 법칙이 유래되었다. 많은 세계적 연주자들이 약 10년에 걸쳐 전문가로서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1년에 365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의 단 하나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1년에 평균 250일, 즉 일주일에 5일씩 총 50주를 근무한다고 치면 하루에 약 4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그 4시간이 당신의 단 하나를 위해 매일 따로 확보해야 할 시간의 양이다.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림에 통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이 실력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요점은 명백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일에 시간을 들이면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아니오를 1000번쯤 한 후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이다.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동료들은 당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것이다. 팀원들은 당신을 자기 팀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친구들은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도 당신을 찾는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각종 초대장과 방해가 날아든다.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단 하나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성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의 절반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파고든다는 개념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97년 회사에 복귀한 이후 그는 2년 동안 애플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를 350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였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집중이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잡스는 아니오맨이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기쁘게 해주지 못할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는 것이다. 너무 멀리 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T.S. 엘리엇.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진부할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어딘가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 그 걸음을 바로 단 하나라 부른다.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크게 상상해 본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당신에게는 그곳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할 때 당신은 아주 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크게 사는 것은 그렇게나 간단하다. 현재의 소득을 종이에 적어라. 그런 다음 거기에 아무 숫자나 곱해라. 2, 4, 10, 20.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그저 하나를 골라 현재 소득에 곱한 다음 그렇게 나온 숫자를 다시 적어라.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겁이 나든 흥분이 되든 일단 그 감정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향후 5년 내에 내게 이 금액의 소득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2를 곱해라. 그런 다음 행동이 위의 질문에 맞도록 행동을 수정하라.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신적 행복, 건강한 신체, 개인적 인간관계, 커리어나 업적, 사업적 성공을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한계를 높이면 삶의 한계 역시 넓힐 수 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큰 삶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문제는 최대한 큰 삶을 살려면 생각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고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원싱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집중 중에서도 초집중이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두 마리 모두 놓침으로 단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는 각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다르니 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단 하나만 성취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내 삶의 궁극적 목표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음 경영과 명상을 배우며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해 왔고 거기에 대한 답도 정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왜곡과 오해 없이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꿈 단 한 가지를 정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목표 3가지를 정했는데 그 목표 역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꿈은 아이들이나 꾸는 것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와 같아서 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인생 경로에서 갈팡질팡하기 쉽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꿈꾸기에 늦은 나이란 없죠.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꿈을 꾸지 않는 것,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원대한 꿈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뿐인 삶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아무리 무능력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과 수소폭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존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46억 살인 지구가 만든 가장 탁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가장 큰 잠재력을 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봅니다. 너무 하찮고 왜소하게 바라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갑니다. 자기를 왜소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원대한 꿈을 꾸어본 적이 없다면 죽기 전에 꼭 한번 원대한 꿈,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꿈을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나를 살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